뇌피셜을 올리다고 하면은 KT즘이 대중국발 A2AD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왜 사거리가 현무급 나오니까요. 침투형 열압력 탄두, 이거는 폭발 시에 장기간 고온, 고압, 충격파, 이거 무섭습니다. 다 태워요. 다시 양궁으로 얘기하자면 카메라 맞췄다고 했잖아요. 타살 때 뒤에 또 맞힌 거. 딴데 또 까. 깐데 또 까. 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장사 정포를 잡는 KT즘. KT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하루 20분 잠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차 안에서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내 손 안의 K-밀리터리 가이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현무2A와 이런 비교는 KT즘 1을 개발할 때 나왔던 궁금증이었습니다. KT즘 2는 현무2A와 사거리와 임무 면에서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사거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거리가 300km, 고가치 표적, 이제 고가치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을 타격하는 것이 비슷한 거죠. 이제 표적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술 표적이냐, 작전 표적이냐, 전략 표적이냐.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그럼 나는 전술부터 작전 전략까지 다 때릴 수 있겠구나 하고 사거리는 퉁친 거죠 이제. 하지만 어디에 사용될지는 지휘관들이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KT즘 2는 현무2A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론으로 보면 비슷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테킴스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육군의 중장기 사업 안에는 원래 KT즘 2 개발 사업이 없었는데 이게 미국이 갑작스럽게 에이테킴스 수명 연장 거부로 인해서 KT즘 2 개발 사업이 긴급히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미국의 FMS 대외 군사 판매 기술 지원 체계를 활용해서 수출된 미사일과 탄약의 기술 정보 및 수명 판단 결과를 제공하고 수명 연장을 해줬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자폭 불량률 1%를 초과하는 DPICM 자탄 생산과 면허권 생산권을 연장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군용 에이테킴스 수명 연장까지 함께 거부됩니다. 이게 자탄은 에이테킴스도 있지만 공군도 인도주의적으로 못 쓰는 저게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에 놀란 방위사업청이 긴급히 미국의 에이테킴스의 ASRP 자료를 요청했는데 에이테킴스 블록 1의 최대 저장 수명은 18년, 1알파, 1A는 13년이란 자료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육군은 2000년까지 사거리 165km급의 에이테킴스 블록 1을 111기 도입했고 2004년까지 사거리 300km의 블록 1A 모델을 110여 기를 도입을 합니다. 즉 에이테킴스 블록 1은 2018년, 블록 1A는 2017년 정도면 저장 수명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저장 환경 차이가 커서 뭐 저장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2020년 초반이면 저장 수명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2022년 4월 27일 방위사업청은 차량 탑재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 2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제150회 방사추라고 하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T즘 2 개발 기본 전략과 체계 개발 계획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27년 12월까지 체계 개발 사업 완료하고 30년 이전에 전력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KT즘 2 재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의 지휘소, 비행장, 방공망, 보급 거점을 타격하는 겁니다. 고가치 표적입니다. 그렇죠. 고가치 표적. 구경은 KT즘 1하고 똑같아요. 600mm. 사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300km 혹은 그 이상. 탄두의 중량은 KT즘 1과 똑같은 동일한 500kg.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압록강
압록강까지 압록강에 이르는 거리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헐. 탄두가 여기서 조금 KT-1하고는 달라요. 열압력탄,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 여기서 또 제가 자랑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차량에 이 적재해서 발사가 가능한데 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한화 관계자 분에게 또 받아온 바로 이 또 VIP 코인 이 방송 나간다고 리얼 웨폰 K 나간다고 했더니 두 손을 꼭 잡고 주셨습니다. 아. 자, 이게 바로 K239 이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사실은 천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KT즘이 운영 가능한 차량인 거죠. 지금 벌써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재원이나 성능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험 발사 장면 한번 보는 걸로 그 존재감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침투형 열압력탄 그 파괴력이 엄청나죠. 지하 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신관을 사용해서 갱도진지를 통과한 후에 내부 공간 비어 있잖아요. 이거를 감지해서 폭발을 합니다. 이 탄두가 뭐냐면 침투형 열압력 탄두. 이거는 폭발 시에 장기간 고온, 고압, 충격파 이걸로 표적을 파괴하고 또한 무력할 수 있는 연료 기화탄의 하나인데 이거 무섭습니다. 다 태워요. 작동 원리는 탄두가 폭발하면서 공기 중에 에어졸, 가연성 물질을 분산하고 이게 터지면서 안에 있는 산소를 싹 없앱니다.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못 쉬겠죠. 이미 충격으로 다 1차 피해가 갔겠지만 남아있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아도 산소가 없어서 예, 질식해서 죽는다. 상당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폭발력 그리고 열 그리고 이 공간에 내부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우러전 그 영상에서 열압력탄이 지상에서 터지는 거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면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죠. 지하 공간에서 그대로 터진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2017년 7월 국회 창간 발사 때 북한의 갱도진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KT즘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m 정도의 공산 오차를 기록하면 수직으로 슉 꽂혔죠. 잠깐만, 지름이 600mm잖아요. 근데 1m 오차? 오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두 발 꽂히면 뭐 오차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당시 갱도 입구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미사일이 관통을 하고 조금 지나자 엄청난 화염과 폭발이 훅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입구에 마네킹 세워놓은 거 다 날아가고 갱도 안에 차량과 운전석에 마네킹을 앉혀놨는데 그 차도 공중에 붕 떴다가 순식간에 화염에 불사였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타겟의 거의 중앙에 수직으로 딱 꽂히는 거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딱 끼쳤죠. 방금 말한 2017년 국회 창간 시험 발사의 정확도가 1m 이내라고 했는데 다른 시험 발사에서도 정밀도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험 발사도 했나요? 맞습니다. 2020년 9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 공개 사진을 보면 바지선 위에 만든 타겟의 정중앙에 꽂힙니다. 흡사 우리 올림픽이나 국제 양궁 경기를 보면 텐링 흑점의 정중앙에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걸 또 태국 군사들이 그걸 맞히지 않습니까? 태국이요? 태극. 예. 태극. 예. 태국 말고. 예. 태극 군사들이 그걸 또 명중을 시키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자, 2023년 5월 11일 진행된 KT즘 1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는 연달아 쏘아 올린 미사일이 120km를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표적에 명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 떨어지고 두 번째 발이 떨어졌는데 첫 번째 발 구멍에 그대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습니다. 다시 양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카메라 맞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뒤에다가 그 화살대 뒤에 또 맞힌 거. 깐데 또 까. 깐대 또 까. 예. 하고 싶은데. 예,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깐대 또 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1일 안흥 종합 시험장에서 시행했던 KT즘2의 첫 시험 발사도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KT즘의 시험 발사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이미 한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UA가 먼저 샀다고 하네요. 예. 이게 천궁을 도입하면서 KT짐을 비밀리에 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샀는지 다 비밀이죠. 모르는데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있었는데 언제 샀는지 참. 그리고 폴란드 경우는 천무의 폴란드 버전은 호마르에 KT짐 수출형 CTM 290이 장착됐답니다. KT-G1 탄두를 고폭탄으로 바꾸고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늘린 버전이죠. 이게 MTCR이라고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사거리가 300km 거기까지, 그리고 탄두 500 이걸 다 맞춰서 간 거죠. 그래서 또 아예 제품명에 290을 달았군요.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난 23년 12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수출용 KT짐 1의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을 했다네요. 뭐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뭐 이유 없이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예, 돈도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자, KT짐2가 에이테킴스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에이테킴스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니까요, 지금. 그리고 예, 우리의 고민 그들도 그대로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짝 에이테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KT짐 수출형은 사거리 290, 열압력탄, 고폭탄 가능하고 천무에서 발사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독인 객인이죠. 그런데 가격으로 넘어가면 이 말이 달라져요. 에이테킴스 한 발당 약 20억 원. 근데 KT짐은 약 아까 8억 원 정도. 이게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신속하게 도입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군이든 해외든 이게 좋은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거죠. K방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군은 장기간 운영을 하고 또 병력의 수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한국군이 있는 한 가능하다. 그렇죠. 또 품질 보증, 유지 보수 보증.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절반 이하. 거기다 대량 배치가 가능해서 수출 경쟁력 있고 이미 많은 주목을 해외에서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적 내륙 지역과 보급망 타격을 통해서 전쟁 국면을 바꾸는 것이 부각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과 북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일반 전술 탄도 미사일 형태의 수출형 KT짐2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우려한 에스토니아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 판매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갔다 온 옆 나라인데. 그렇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네. 요 거의 뭐 붙어 있죠. 바로 붙어 있죠. 하지만 에이테킴스는 개발된 지 오래돼서 기술적으로 좀 노후화됐고요. 미국이 사거리 500km의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 프리즘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긴 한데 문제는 전력화가 된다고 해도 미국 먼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가쁘게 에이테킴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한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장비로는 이스라엘 IAI사에서 만든 로라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대전자전 능력과 항제밍 GPS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가 250km 정도, 그리고 탄두 중량이 400에서 600kg 정도입니다. 그리고 MTCR에 저촉되지도 않아요. 게다가 2020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실전에 투입된 그런 실전 기록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경쟁자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KT즘의 한 발당 가격은 수출형인 경우에 8에서 1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로라라는 물건은 100만 달러예요. 즉 1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는 KT즘이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KT즘이 미 군용 GPS를 사용해서 정밀도가 높아서 로라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천무 수출국에서는 이미 KT짐을 도입했거나 또는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K방산의 잠재 고객들에게 천무와 KT짐을 패키지로 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사거리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거리도 좋지만 좀 더 늘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출형 사거리 증가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사일 통제 협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24년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거리가 최대 500km까지 늘어난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적으로 승인한 바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미사일 개발, 운용 관련 제한이 완전히 풀렸는데 이게 수출용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의 규제를 받거든요. 탄두 무게 그리고 사거리 여기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300 이상, 무게 500kg 이상, 폴란드형 천무 아까 호마르 K 이때 천무와 함께 공급한 수출용 유도무기 CTM 290의 사거리가 300km 안쪽 290km인 거죠. 그래서 290. 정부는 이제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연장 미사일 등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미사일은 무기 수입국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수출은 뭐 그렇다 쳐도 수입국이 이게 WMD 대량 살상 무기 목적으로 살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는 하네요. 우린 수출 가능하다 얘기하고 수입국은 우리 WMD 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만 잘하면 MTCR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기술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의도.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미사일 통제 체제 레짐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사거리가 500km까지 늘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바다가 있죠. 그 건너서 모 나라를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 이 국가들이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 지금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해군 시설을 타격 가능한 거리가 돼요. 노르웨이는 왜? 북극 함대, 러시아 거기를 표적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죠. 이거를 조금 더 뇌피셜을 올리다고 하면은 KT즘이 대중국발 A2AD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왜 사거리가 현무급 나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KT즘 3. 2024년, 2028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KT즘 3 사업에 6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개량이 될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소요가 제기가 돼서 관련 기관과 체계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그리고 무인 발사대를 결합해서 북한 순항 미사일을 원격 통제 방식으로 요격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사일의 대형화 역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KT즘 1, 2의 600mm 지름은 유지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동체 길이를 크게 늘려서 대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로켓 추력이 많이 늘어나서 북한 휴전선 내 장사정포는 물론이고 내륙 지방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발사대,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선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탑재 차량은 K501로 알려진 신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2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K501 차량은 현무 2C 및 현무 3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전략 자산인 현무를 수송하고 발사하는 만큼 방탄 처리 및 화생방 방호 처리가 완비돼 있죠. KT즘 3에서는 세 가지 탄두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 압력탄보다 폭발 범위가 훨씬 확대된 분산 매질형 열 압력탄입니다. 더 센 탄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마무지한 무기 체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공격력이 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수한 구조로 미세한 에어로졸 형태의 연료가 공기에 섞여서 구름처럼 퍼진 다음에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념은 비슷한 거죠. 네. 하지만 기존의 폭풍 피해보다 범위가 훨씬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군은 광지역 제압 탄두입니다. 기존 지대지 미사일은 넓은 범위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중 목적 곡폭탄을 탑재했는데 문제는 불발이 되면 민간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중에서 폭발해서
균일한 텅스텐 파편을 넓은 지역에 뿌려서 차량이나 장비를 파괴하게 됩니다. 마지막 후보군은 이게 또 아주 신통한 물건이더라고요. 뭔데요? 드론화 지능 자탄입니다. 드론화. 예, 그냥 멍텅구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탄이 드론화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사일에 AI 기술을 적용한 자폭 드론을 탑재를 해서 상공에서 적 이동식 미사일을 찾아내 공격하는 것이 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큰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적 장사정포도 있지만 위협으로는 탄도탄. 그걸 저걸로 잡는다면 엄청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KT즘2도 하루속히 실전 배치되고 많은 나라로 수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